제2장 카인. 나의 고뇌에 대한 연구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왔다.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내 생활 속에 스며들어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작용을 했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 최근 한 신입생이 들어왔다. 그는 이 마을에 이사해 온 어느 유복한 과부의 아들로 팔에는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위의 학급에 들어왔다. 나이도 몇 살 위였으며 얼마 가지 않아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동시에 내 주목도 끌었다. 남의 눈에 잘 띄는 이 학생은 겉보기에는 아주 나이도 들어 보이며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우리 유치원 소년들 사이를 그는 늘 점잖고 어른스럽고 오히려 신사답게 행동을 했다. 모든 학생들은 그를 좋아했다. 유희애나 싸움 같은 데는 조금도 끼지 않았다. 여기서 유희란 장난으로 놈, 즐겁게 놈. 다만 선생에 대한 그의 자신에 넘치는 의젓한 태도만이 모든 호감을 샀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라고 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어느 날 무슨 까닭인지 큰 우리 교실에 다른 학급이 들어왔다. 그것은 데미안의 학급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큰 학생들은 작문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나를 매혹했다. 이 슬기롭고 밝은 그리고 보통을 넘는 지혜로운 얼굴은 주의 깊게 온 정신을 쏟아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모습은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의 태도 같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연구가처럼 보였다. 실은 나는 그때까지 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는 못했고 오히려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도 너무 월등하고 또한 냉정했다. 그의 태도는 약이 오를 정도로 견고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만은 아이들의 호감을 사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그 가운데는 얼마만큼의 슬픔이 어린 조소의 빛도 깃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누가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잠시라도 나를 보게 되면 나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돌려버리곤 했다. 학생이었던 그 당시 그가 어떻게 보였는가를 오늘날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애들과는 전혀 달랐고 독특하면서도 개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남의 눈을 끌었다. 동시에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마치 변장한 왕자가 농군의 아이들 속에 끼어 그들과 똑같이 보이도록 모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내 뒤를 따라왔다. 다른 학생들이 뿔뿔이 헤어진 후 그는 나를 따라와서 인사를 했다. 이 인사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말투를 닮으려고 했지만 아주 어른스럽고 또한 겸손하게 들렸다. 함께 가도 되겠니? 그는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승낙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기 그 집이야? 벌써부터 알고 있어. 너희 집 현관문 위에는 참 재미있는 것이 붙어 있더구나. 나는 그것에 아주 흥미를 느꼈어. 엷은 미소를 두 볼에 떠올리며 말했다.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에 놀랐다. 문 위 받침돌에는 일종의 문장이 붙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편편하게 되고 거기다 몇 번이고 채색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나는 그런 걸 잘 몰라. 나는 흐리멍텅하게 말했다. 그것은 새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아주 오래된 것임에는 틀림없어. 그것은 원래 수도원의 것들이라고들 하지. 아마 그럴지도 몰라.
나는 수긍했다. 언제고 한번 다시 자세히 봐. 그런 것에 가끔 재미난 일이 있으니까 그건 매라고 생각해. 우리들은 그냥 걸었다. 나는 아주 주책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데미안이 무슨 재미나는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웃기 시작했다. 참, 그때 내가 너희들의 수업 시간에 함께 있었지. 하고 생기 있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이 붙은 카인의 이야기였어.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 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배워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지극히 드물었다. 그렇지만 감히 그대로는 말할 수가 없었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고, 그래서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이봐, 넌 내게 별로 마음에 없는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아주 주의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수업 중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주의할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신이나 죄나 그 밖의 흔한 일을 생각해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는 이야기를 끊고 미소를 띠며 물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있니? 그리고 그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즉, 이 카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어.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은 틀림없이 옳고 사실이지만 어느 것은 선생님 말씀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대개는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돼. 예를 들면 저 카인과 그 이마의 표정만 해도 우리들이 듣고 있는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는 없어. 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한 사나이가 자기의 형제와 다투다 때려 죽여버린다는 일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 후 그가 불안해지고 힘을 잃고 숨어버린다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그가 비열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게 됨과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훈장으로 특히 표상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지. 그건 그래. 나도 흥미있다는 듯 말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을 현혹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달리 설명하면 좋겠니? 그는 나의 어깨를 또 툭툭 쳤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맨 처음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이마에 붙어있는 표적이야. 알겠니? 남을 불안하게 하는 이마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와 감히 접촉하려고 하지를 않았지. 그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겸허한 생각을 일으키게 했어. 그렇지만 아니, 확실히 그의 이마에는 우편물에 찍히듯이 그런 소인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을 거야. 세상에는 그런 뚜렷한 징후 같은 건 쉽게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불미스러운 것, 즉 조금 많은 재기와 담력이 그의 시선 속에 나타났을 거야. 그 사나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나이를 무서워했고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거야. 사람들은 그 표적을 마음대로 설명하고 있어. 대체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에게 적당하게 그리고 정당케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그래서 카인의 후예들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게 된 거지. 그래서 표적은 제대로 표상으로서 설명되지 않고 그 반대로 설명되었어.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불미스럽다고 사람들은 말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불미스러웠고 담대성과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하튼 기미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야. 무서움을 모르는 불온한 그 일족이 근방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기분이 언짢은 일이지. 그래서 원수를 갚고 가해진 공포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라도 보상을 받으려는 이유로 이 별명과 이야기가 꾸며져 덧붙여진 것이야. 그렇게 되면 카인이란 조금도 악한 사람이 아니었단 얘기야? 그럼 성서 속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언제나 정말이지만 그러나 항상 정확하게 기록되고 설명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즉 내가 생각하기로는 카인이라는 인간은 대단한 놈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그에게 붙여놓은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린 것에 불과해. 그러나 카인과 그 후예들이 정말 어떤 표적을 지니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과 달랐다는 점에 있어서만은 정말인 거야. 나는 저윽이 놀랐다. 여기서 저윽이란 적기, 다소, 약간. 그럼 너는 카인이 살인자라는 것도 정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주 감동되어 물었다. 물론 그건 사실이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려 죽인 거야. 하지만 정말 그의 형제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워. 그러나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야. 결국 인간은 모두 형제니까.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인 거야. 그건 모름지기 영웅적 행위였는지 혹은 아니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여하튼 약한 사람들은 지금 전전긍긍하여 울며 호소했어. 그래도 그들에게 향하여서 왜 그를 깨끗이 죽여버리지 않았는가 하고 물으면 우리들은 겁쟁이라고 대답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지. 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놈에게는 신도 표적을 붙여주었어. 하고 우선 이런 식으로 저 허위 증언이 꾸며졌음이 틀림없어. 이젠 그만 헤어져야겠다. 안녕. 그는 나를 혼자 남기고 알테거리 쪽으로 돌아서 갔다. 나는 이때처럼 여우에게 홀린 듯이 생각된 적은 없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그가 말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신빙성이 없었다. 카인은 위인이고 아벨은 비겁한 자라고. 카인의 표적이 표창해야 할 만한 표상이라고? 그런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신을 모독하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그렇게 되면 대체 신이란 없는 것인가? 신은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아니, 싱거운 농담이겠지. 데미안은 나를 놀렸다.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서울 만큼 지혜로운 능변가였다. 여기서 능변가란 말솜씨가 능란한 사람. 그러나 그건 모두 거짓말이다. 여하튼 나는 여태까지의 성서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때처럼 깊숙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처럼 완전히 몇 시간, 아니 하룻밤을 두고 프란스 크로모의 일을 잊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집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성서 속에 있는 대로 통독했다. 그것은 짤막하면서도 명료했다. 그리고 거기엔 특별히 숨어있는 해석을 찾기란 바른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살인자가 아무래도 자신을 신의 총알하고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총알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런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데미안이 말한 것이 죄다 자명스러운 일인 듯 거기다가 거짓으로 쉽게 훌륭히 말을 해치우는 그 태도만은 실로 마음에 들었다. 물론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혼란되어 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내 자신은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세계에 깊이 발을 빠뜨리고 있었으며 떨어진 채 침윤되어 있었다. 여기서 침윤이란 차차 젖어 들어감.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다. 지금에야 갑자기 내 마음에는 하나의 기억이 살아올랐다. 순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된 그 고통스러운 밤에 아버지의 생각이 떠올랐었다. 그때 나는 순간이나마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번에 꿰뚫어보고 그리고 경멸하였다. 그렇다. 그때 내 자신은 카인이었으며 그 표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표적은 하등의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표창의 표상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악과 불행에 의해서 아버지보다도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상상했었다. 내가 이 일을 경험할 그 당시는 이렇게 확실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체험은 나를 괴롭혔고 동시에 자랑으로서 내 자신을 충족해 해준 감정은 이상한 흥분의 불길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볼 때
데미안은 대담무쌍한 것과 비열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도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까? 카인의 이마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되었을까? 마치 어른과 같은 그의 독특한 눈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이상스레 빛이 났을까? 그리고 다음의 일이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문득 내 머리를 스쳤다. 그 자신이야말로, 그 데미안이야말로 일종의 카인이 아니었던가?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을 카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지 않았다면 왜 카인을 변호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눈빛에 그런 억센 힘이 담겨져 있었을까? 경건한 신성에 부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즉 겁쟁이에 대해 어떻게 그런 조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일을 끝없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의 돌멩이가 샘 속에 내던져진 것이다. 그 샘이란 내 젊은 영혼이었다. 카인과 살인, 그리고 그 표적은 나의 탐구에 있어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인식과 의혹과 비평 같은 것을 말하게 될 때 언제나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역시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카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데미안은 다른 학생들의 흥미도 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신입생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만약 내가 그 소문들을 전부 알고 있었다면 그 가지가지의 소문은 어느 것이나 그를 아는 열쇠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었으리라. 그리고 지금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대단히 유복한 분이라는 소문만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며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소문이었다. 그 모자가 유태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회교도 잃는지도 모른다고 지어낸 여러 가지 소문은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급에서 가장 힘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거절을 당하고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에게 혼인한 사실만은 확실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가 말하기를 데미안이 한쪽 손으로 상대의 목을 비틀어 버리자 그 아이는 파리해지고 드디어 비실비실 도망쳐 갔으나 그 후 며칠 동안 팔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다. 여기서 파리하다는 몸이 마르고 헬쓱하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죽었다는 소문까지 하룻밤새에 전해졌었다. 얼마 동안은 그런 소문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졌다. 그의 모든 일은 흥분과 경탄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은 모두 만족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새로운 소문이 번졌다. 거기에 의하면 데미안은 어떤 소녀와 친근한 교제를 하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안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이에 나와 프란스 크로머와의 관계는 여전히 발 뺄 수 없이 계속되어 왔다. 나는 그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가 가끔 며칠 동안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있더라도 나는 역시 그에게 얽매여져 있었다. 그는 나의 꿈속에서 나의 그림자처럼 나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그가 실제로 내게 명령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 공상은 꿈속에서 그에게 구속되었고 완전한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이 꿈속에서 더 많이 살고 있으며 나는 늘 범상치 않은 꿈을 꾸는 사내였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림자 때문에 기력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크로머는 가끔 나를 못살게 굴고 침을 뱉고 또 나를 말처럼 타고 좀 더 나쁜 짓과 무거운 범죄로 나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강력한 권력으로 마구 억류하는 꿈을 꾸었다. 제일 무서운 꿈은 아버지를 죽이려 한 꿈인데 그 꿈에서 깨었을 때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어떤 가로수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왔다. 크로모가 나의 팔을 누르며 네가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보니 그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깨어났다.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했으나 데미안의 생각은 거의 잊고 있었다. 데미안이 그 이후 처음으로 내 옆에 왔을 때는 이상하게도 역시 꿈속에서였다.
나는 다시 박해를 받고 혹독한 압박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는 크로머가 아니고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아주 신기하고도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크로머가 상대였을 때는 고뇌와 반항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으나 데미안에 대해서는 기꺼운 불안과 함께 환희조차 품은 감정으로서 견뎌내었다. 이 꿈을 나는 2번 꾸었다. 그리고 크로머는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다. 나는 꿈속에서 경험한 일과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일을 오래전부터 아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크로머와의 악인연은 여전히 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전부 죄스럽게 훔쳐낸 돈으로 지불했을 때에도 거래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번에는 그가 이 훔쳐내는 방법을 알아버렸던 것이다. 그는 늘 어디서 그 돈을 가져왔냐고 내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 더 깊게 그의 손아귀 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번번이 그는 아버지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나를 위협했다. 그런 때면 나는 애초에 아버지에게 모두 고백하지 못한 깊은 한탄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리고 가끔 만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체념하기도 했다. 내 위에는 하나의 숙명이 억누르고 있었다. 그것을 해치고 나가보려고 했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생각컨대 나의 양치는 이 상태를 적지 않은 고통으로 여겼을 것이다. 정체 모를 영혼이 내게 붙어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화목스럽던 내 집안에는 이미 조화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옛날에 사무쳐 오는 향수는 신라권의 그것과 같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특히 어머니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병자 취급을 당했다. 그 사실 유무에 있어서 어떤 상태였는가는 무엇보다도 2분의 누나들의 태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위로해 주는데도 그것은 오히려 끝없이 비참한 생각을 일으키게만 했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그 무엇인가에 붙들린 인간으로 그것을 힐책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만 하며 내 마음이 악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다. 나는 모두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기도도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고통이 가벼워졌으면 하는 동경, 옳은 참회를 하고픈 갈망이 이따금 타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든지 표현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도 예감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더욱 슬퍼해주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해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인데도 일종의 탈선으로밖에는 보지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11살도 되지 못한 아이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 대해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사상으로 바꾸는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체험이 없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때처럼 심각히 체험하고 괴로워한 적은 드물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나의 가해자로부터 성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잎이 많은 나무 밑에 서서 계속 떨어지는 젖은 밤나무 잎을 발로 휘젓고 있었다.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크로모에게 무엇이든 줘야만 하겠기에 과자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내가 이런 모양으로 어느 구석진 데 서서 오래도록 그를 기다리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듯 나도 그것을 감내하고 있었다. 크로모가 다가왔다. 오늘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주먹으로 2~3번 내 갈비뼈를 아프지 않게 쥐어박으며 과자를 받자 습기찬 담배 1대를 나에게 권했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따라 유달리 순하게 나왔다. 그는 헤어질 무렵에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지만 다음에는 너의 제일 큰 누나하고 같이 나와. 이름이 뭐라 했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이다. 모르겠니? 너의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크로모. 그렇지만 그것은 안 돼.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그리고 누나도 같이 오지 않을 거야. 그가 이번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걸고 자기가 진정 원하고 있는 바를 얻고자 구실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상투적인 수법은 늘 이렇게 어떤 불가능한 일을 들고 나와 겁을 주어 나를 항복시키고는 서서히 행동을 개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다소나마 돈이나 그 밖의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내가 거절했음에도 그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야, 하고 그는 아무렇게나 내던지듯 말했다. 잘 생각해봐. 너의 누나와 친하고 싶단 말이야. 아주 묘하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 네가 누나와 같이 그냥 산책을 나오면 내가 다가가면 돼. 내일 휘파람으로 불러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가 가고 나자 나는 그가 요구하는 것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애였다. 하나 나는 소년과 소녀들이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서로 수작을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주 뚜렷하게 알아차렸다. 그따위 짓은 절대 않겠다고 결심을 단단히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크로모가 내게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된 것이다. 고통은 내게 아직도 충분치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암담한 기분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텅 빈 광장을 질러갔다. 또 다른 근심, 새로운 굴종. 여기서 굴종이란 제 뜻을 굽혀 복종함. 그때 시원스럽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지 쫓아와 한쪽 손으로 뒤에서 살며시 나를 잡았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버렸다. 난 누구라고? 데미안이었구나.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다니.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초리가 그때만큼 그렇게 어른스럽고 마음을 꿰뚫을 듯 했던 눈초리는 그 후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놀랐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잖아. 그래,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봐, 네가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 이상하게 생각되어 호기심을 안 가질 수 없단 말이야. 그것은 누구라도 이상하리만큼 크게 놀란다고 여길 것이고 또 겁이 날 때만 그렇게 놀랄 테니까 말이야. 겁보는 늘 불안해하는 법이지. 그러나 나는 네가 원래부터 그런 겁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어. 안 그래? 너는 아마 영웅은 아닐 거야. 네가 겁을 내는 무엇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따위의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말고. 사람을 대하고 겁을 먹어서는 안 돼. 물론 내 앞에서만 겁을 내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아니 천만에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보기엔 틀림없어. 너는 분명 겁나는 사람이 있지? 모르겠어. 제발 그만둬. 날 어쩌자는 거야. 그는 나와 발걸음을 같이 했다. 나는 도망칠 생각으로 빨리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뚫어질 듯 쳐다보는 그의 눈길을 느꼈다. 가령 말이야. 내가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내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니. 나는 너에 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싶어. 그것은 재미도 있고
너도 매우 필요한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거야. 자, 들어보겠니? 간단히 말해서 나는 가끔 독심술이라고 할 수 있는 술법을 시험해보고 있어. 그게 무슨 요술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면 아주 진기하게 보이거든. 그것으로 사람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가령 내가 너를 좋아하고 혹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젠 네 마음속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미 첫 발을 내딛었지만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 따라서 너는 잘 놀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다는 게 증명된단 말이야. 어째서 그럴까? 사람이라면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힘을 그 누구한텐지 내준 데 원인이 있다고 봐.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는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알겠어? 분명한 얘기가 아니냔 말이야. 안 그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엄숙하고 영특했으며 또한 호의가 넘치고 있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기운은 조금도 없이 엄격했다. 정의감이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것이 그 속에 깃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짐작을 못했었다. 그는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버티고 있었다. 알아들었니?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독심술이 이상하게 생각될 거라고 내가 말했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언젠가 내가 너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맞힐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건 이번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또 네가 어젠가 내 꿈을 꾸었다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그런 얘기는 그만두지. 너는 똑똑한 소년이야. 나는 가끔 내가 믿는 영리한 소년과 얘기를 하는 것이 좋거든. 너도 물론 같은 생각이겠지? 그건 그래. 나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럼 다시 그 재미나는 실험으로 되돌아가 볼까? 요컨대 우리는 S라는 소년이 잘 놀란다는 것과 그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바로 그 누군가가 아주 불쾌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대충 들어맞았지? 마치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의 음성과 지배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머리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것은 오로지 나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가 굴러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나 자신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데미안이 기운차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들어맞았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젠 한 가지 질문이 있을 뿐이지. 조금 전에 간 놈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겠지?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폭로된 비밀이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게 바등됐다. 그것은 밝은 빛을 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 말이야? 나밖엔 아무도 없었잖아. 그는 웃었다. 말하라니깐. 그놈이 누구지? 나는 나직이 말했다. 프란스 크로모 말이니? 만족한 듯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좋아. 넌 약삭 빠른 놈이야.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너한테 말해야 될 게 있어. 그 크로먼지 하는 녀석 말인데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 녀석의 얼굴을 보면 그 녀석이 악당인 걸 알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 그래. 나쁜 녀석이야. 악마야. 하지만 그 녀석이 알아서는 안 돼. 그 녀석을 알고 있니? 그 애도 너를 아니? 가만히 좀 있어. 그 녀석은 갔어. 그리고 나를 몰라. 아직은 모르지. 그러나 그 녀석을 꼭 알고 싶은걸. 그 녀석은 국민학교에 다니니? 그래.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하지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안심하란 말이야. 너에겐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놈 크로모어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좀 더 해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구나. 할 수 없어. 안 돼. 나를 내버려둬. 그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유감인데 우리는 실험을 좀 더 진행시킬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괴롭힐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그놈을 네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도 알 거야. 그따위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거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만일 네가 진정 사내 대장부가 되겠으면 그런 것쯤은 떨쳐버려야 해. 알겠어? 물론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몰라. 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 그 녀석한테 빚진 돈이라도 있단 말이니? 그것도 있고. 그러나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니야. 난 말할 수가 없어. 말해선 안 돼. 만일에 그 자식한테 빚진 만큼의 돈을 내가 너한테 준대도 소용이 없니? 난 그것을 충분히 너에게 줄 수가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야. 부탁이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한마디도 말이야. 넌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너희들의 비밀을 내게 얘기하게 될 거야. 절대로, 절대로 안 할걸? 하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좋을 대로 하렴. 다만 나는 언젠가는 네가 나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물론 자발적으로 말이야. 내가 크로모처럼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겠지? 물론 그건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울음어린 목소리로 외쳐댔다. 아무것도 모르지. 그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을 뿐이야. 그리고 난 절대 크로모가 한 것과 같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믿으란 말이야. 너는 물론 내게 빚을 진 것도 없지. 우리는 한참 동안 묵묵히 걸었다. 나는 차차 침착을 되찾았다. 그러나 데미안의 지식이 내게는 점점 수수께끼가 되어갔다. 난 이젠 집에 가야겠어. 그는 걸친 털 외투를 바싹 여몄다. 기왕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겠어. 너는 그 자식한테서 벗어나야 해. 별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 자식을 때려 죽여버려야 해. 만약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신바람이 나서 경탄을 금치 못할 거야. 나 또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는 새로운 불안에 사로잡혔다. 카인의 이야기가 불현듯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래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이 나를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좋다. 막스 데미안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렴. 우리 둘이서 틀림없이 해치울 수 있을 거야. 때려 죽이는 것이 제일 간단하지만 그런 문제는 가장 간단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 넌 너의 친구 크로모 따위하고 돌아다녀 봐도 별로 좋은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치 1년 동안이나 집을 비웠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나와 크로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와도 같고 희망과도 같은 곳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이미 고독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겨우 매주일 다가오는 주일마다 내가 비밀을 안고 몸서리 치도록 외롭게 지냈던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 번 생각한 적이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양친 앞에 참회하는 것이 내 괴로움을 가볍게 해줄지는 모르나 완전하게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하마터면 다른 낯선 사람에게 고해를 할 뻔했다. 그런데 구원의 예감이 마치 강렬한 빗살처럼 내게로 날아왔다.
나의 불안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극복되질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원수와의 길고도 무서운 유대를 각오하고 있었다. 만사가 그렇게 평온하여 전혀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는 것이 내게는 더욱 신기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지를 않았다. 나는 그런 사실을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녀석이 전혀 예기치 않는 순간에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심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새로운 자유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윽고 프란스 크로머를 한 번 만날 때까지는 계속되었다. 그는 사일러 골목을 걸어 곧장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 움찔하고 서더니 야비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것은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던 순간이었다. 내 적이 내 앞에서 달아나다니. 나의 악마가 내 앞에서 겁을 내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데미안이 다시 또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데미안. 그래 싱클레어. 어떻게 지내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크로모 녀석 이젠 너를 편안히 내버려 두고 있지? 어때? 네가 그렇게 만들었니?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했니? 어떻게?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녀석이 전혀 나타나질 않으니 말이야. 그거 잘 됐구나. 만일 녀석이 언제고 다시 한번 오거들랑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알지만 그 자식은 워낙 철면피 같은 놈이니까 말이야. 그 자식 보고 데미안만 기억해 두라고 일러두면 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 자식하고 싸워서 혼을 내줬니? 아니, 난 그런 짓은 싫어해. 그저 너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녀석하고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리고 놈이 너를 내버려 두는 것이 곧 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점을 그 자식에게 분명히 말해주었을 뿐이야. 그래. 그렇지만 그놈에게 설마 돈을 준 것은 아닐 테지? 아니, 그런 방법은 이미 네가 시험해 보았을 텐데. 내가 그에게 더 캐물으려고 했지만 그는 가버렸고 나는 옛날에 그에 대해서 가슴 답답했던 느낌, 즉 감사와 두려움과 경탄과 불안과 경애와 내적인 반항심이 이상하게 뒤얽혀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곧 그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땐 그와 함께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리라고 작정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감사란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미덕은 전적으로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막스데미안에게 표시한 나 자신의 완전한 배은망덕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지는 않고 있었다. 만일 그가 나를 크로모의 발톱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던들 오늘날 나는 평생을 병들고 타락해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해방된 것을 나는 그 당시에는 이미 내 소년 생활에 있어서의 최대의 체험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해방자 자신에 대해서는 그가 기적을 이룩하자마자 그를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배은망덕이 내게 있어서는 이상한 것이 못 된다. 이상한 것은 내가 나타낸 호기심이 적었다는 것뿐이다. 데미안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비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단 하루라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카인에 관해서, 독심술에 관해서 더욱 많은 것을 듣고 싶은 호기심을 어떻게 나는 억제할 수가 있었던가? 이것은 거의 이해가 되지 않으나 실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악마의 그물에서 해방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세계는 밝고 즐겁게 내 앞에 놓여 있음을 보았던 것이다. 이젠 불안의 발작이나 숨막힐 듯한 가슴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가책을 받는 죄수가 아니었으며 다시 예전과 다름없는 학생이 되었던 것이다. 내 천성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우선 진저리가 나고 위협적인 일은 집어던지고 그것을 잊어버리려는데 전력을 쏟았다. 그리하여 내 죄와 포로감의 긴 이야기는 눈에 띄는 흔적이나 인상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내 조력자와 구원자를 꼭 잊어버리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오늘날에 와서 이해할 수가 있다. 내 저주받은 비탄에 계속해서 크로모에 대한 몸서리치는 예속관계 속에서 나는 상처를 입은 전 영혼과 충동을 다해서 일찍이 행복하고 만족했던 그곳으로 도망을 쳤다. 다시 열리게 된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 청순한 향기와 아벨에 대한 신의 사랑 속으로 나는 다시 침투해 들어갔던 것이다. 데미안과 짤막한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날에 이미 나는 내가 되찾은 자유감에 마침내 충분한 확신을 가졌고 그것이 다시 헝클어질 염려가 없다고 단정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렇게도 열렬히 갈망했던 일을 완수했음을 인식했다. 즉 나는 참회를 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한테 가서 열쇠가 부서지고 돈 대신에 장난감 돈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내보였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가해자한테 결박되어 있었던가를 고백했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 저금통과 달라진 목소리를 듣고 내가 회복이 되어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아왔음을 느끼셨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극도의 흥분감으로 내가 원상복귀된 것을 자축하고 탕하로부터의 귀향식을 올렸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께 데려갔고 이야기가 되풀이되었고 질문과 놀라는 소리가 요란스럽더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난 오랫동안의 의기소침에서 벗어나 기쁨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만사가 옛날같이 우렁찼고 회환의 조화 속에서 풀려졌다. 여기서 회환이란 갔다가 다시 돌아옴. 나는 이제 진정한 열의를 가질 이 조화의 세계로 찾아 들어왔다. 다시 한번 양친의 신뢰와 내 평화를 회복한 데 대해서 아무리 만족해도 끝이 없었다. 나는 가정의 모범적인 아들이 되었고 옛날보다 더 누이들과 잘 놀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구원을 얻은 자와 회개를 한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옛날의 노래를 함께 부르곤 했다. 그것은 진심으로 우러난 것이었으며 어떤 거짓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망각한 것이 진실 그대로 해명될 수 있는 점은 그에게도 참회를 했어야 했다는 데 있다. 그 참회는 그렇게 감동적인 것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나로서는 더욱 풍성한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나의 구근을 가지고 옛날에 나의 낙원과도 갔던 그 세계에 매달렸으며 그리로 귀향한 것이다. 여기서 구근이란 알뿌리. 그리고 그 세계 역시 나를 자비롭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물론 그는 크로모와는 달랐으나 그래도 역시 유혹자였고 나를 두 번째의 야릇한 세계와 인연을 맺게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 자신이 간신히 아벨이 된 지금에 와서 이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은 감행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다. 이것이 외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내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는 크로모와 그 악한의 세계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의 힘과 행동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걷고자 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미끄러웠다. 따사로운 손길이 나를 잡고 구원해준 지금에 와서는 나는 더 이상 한눈을 팔지 말고 어머니의 품 안으로
경건했던 어린 시절의 안전한 울타리 속으로 다시 달려들어갔으며 나는 실제보다도 더 어리고 더 온순하고 더 아이답게 굴었다. 크로모에 대한 결속 관계를 또 다른 예속 관계로 나를 옮겨놓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옛날에 사랑스럽고 밝은 세계에 대한 예편을 선택했다. 그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님을 나는 알고는 있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이젠 데미안을 의지하고 그에게 내 마음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때 그의 이상스러운 사상에 대해서 내가 경원했기 때문인 듯하며 더 나아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데미안은 양친이 내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며 그는 채찍질과 경고로서 조롱과 풍자로서 나를 보다 더 자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오늘에 와서야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에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길보다 자기 자신에게로 통하는 길만큼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반년쯤 후에 난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언젠가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벨보다 카인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옳으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매우 놀라시고 내게 그것은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을 하셨다. 그것은 이미 원시 기독교 시대에도 그랬고 여러 종파 중의 하나인 카인교파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미치광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유혹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사람들이 카인이 올바르다고 믿고 아벨이 옳지 않다고 믿는다면 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고 성서의 신은 올바르고 유일한 신이 아니라 그릇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카인교파들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교는 먼 옛날에 인간 세계에서 사라져버렸다. 아버지는 단지 내 학교 동무가 그것을 다소나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며 언제고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엄숙하게 경고해 둔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교란 이단의 가르침, 자기가 믿는 이외의 종교,